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이 이제 겹쳐져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면서도 위협과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점점 심해지면서 스토킹을 넘어서 이제 흉악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심화되면 작년 9월에 그 신당역 살인 사건처럼 그렇게 이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무서운데요. 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대범 변호사님 모시고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작년 9월이었나요? 그 서울 신당역에서 그 어떤 남자가 스토킹하던 여자 영무원 살해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국민들의 많은 공분을 샀었는데요. 변호사님도 혹시 스토킹 사건 관련해서도 하시나요? 예, 저도 생각보다 많은 스토킹 사건을 하게 돼서 놀랐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스토킹할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의외로 여자가 남자를 스토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사실 그 자체로도 큰 위협과 스트레스를 주는데, 말씀하신 그 신당역 살인 사건에서처럼 이제 흉악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서 큰 문제인데요. 근데 이런 성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이라는 것이 어떤 연인 간의 문제다, 사적인 문제다,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봐온 게 사실입니다. 스토킹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야 지속적 괴롭힘 하는 경우에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겠다, 이런 식으로 처벌 조항이 그때서야 간신히 생겼고요. 스토킹 처벌법 자체는 이제 2021년 10월에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지금부터 2년이 채 되지 않은 정도로 굉장히 역사가 짧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스토킹 처벌법이 없었을 때는 정말 많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스토킹 범죄로 개울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런 스토킹 범죄가 요새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련 법규가 조금 없었던 것 같고 뭐 생기고는 있지만 좀 많이 늦은 감이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옛날부터 이미 뭐 따라다닌다든지 그런 것들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련 처벌 법규 같은 게 입법이 늦은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스토킹 범죄가 애정 행위와의 경계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범죄를 처벌하기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스토킹이란 이제 상습적으로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 행위,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집 근처에 찾아간다던가 또 연락을 자주 한다는 게 구애 행위로 어느 정도 당연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정서가 있었거든요. 이제 입법자들 입장에서도 특별한 범죄 행위 없이 그냥 연락을 하거나 집 근처에 찾아가는 것만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런 입법이 많이 늦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에 보니까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가 애매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이 법이 좀 빨리 됐었으면 많은 피해자를 구원했었을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 스토킹 범죄자들은 왜 스토킹 범죄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좀 일반화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아무래도 좀 건강하지 못한 애착 관계가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사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도 당연한 거지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당연히 차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당연한 것인데도 못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장사님도 차여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있죠.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그때?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 일반적인 감정이라고 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많이 차여봤는데 슬프기도 하고 사실 뭐 화가 안 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멋있는 나를 못 알아보고 어리석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가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 이 스토킹 범죄자들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거절을 당하게 되면 자신이 이제 쓸모없는 존재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엄청나게 강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런 고통을 경험한 것이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이 이제 겹쳐져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면서도 위협과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점점 심해지면서 스토킹을 넘어서 이제 흉악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심화되면 작년 9월에 그 신당역 살인 사건처럼 그렇게 이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무서운데요. 그러면 이게 스토킹 범죄를 내가 당했다. 그랬을 때 우리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스토킹 피해자들분 중에 이제 상대방을 자극하면 상대방이 자기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아니 정말 자살해버리지 않을까 해서 그냥 시간을 두고 지내면 좀 괜찮아질 것 같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가장 안 좋은 대처법입니다. 스토커들은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할수록 피해자한테 더 집착하고 더 증오감을 느끼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 도움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서 고소를 하고 보호 조치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토킹 범죄가 더 심화되기 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상담을 받아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적극적인 조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고소와 또 이제 상대방에 대한 보호 조치가 있는데요. 보호 조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일정한 집 근처로 오지 않게 한다든가 연락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것을 어기게 되면 이제 그거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강제성이 있는 건데요. 꼭 형사 사건이 완료가 되지 않더라도 신고만으로도 보호 조치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홍대범 변호사님 모시고 스토킹 범죄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